어? 왜? 뭐 놓고 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뭐가 없는데 그래. 아니, 분명히 챙긴 줄 알았는데 밤이 없네. 밤? 당신이 어제 냉장고에 넣어놨잖아. 아, 진짜 미안해요. 깜빡하고 놓고 왔나 보네. 당신 진짜 정신을 어디다가 놓고 다니는 거야? 미안. 아침에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내가 다 챙겼냐고 몇 번이나 물었잖아. 이렇게 간단히 지내는데도 그것 하나 빼먹어?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차라리 이럴 거면 다시 집에서 정식으로 지내. 뭐? 고마운 줄 모른다고? 그래. 차례상 간소화해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더 잘 챙길 생각을 해야지. 그저 편하게 해줬더니 그새 밤을 빼먹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오정화 씨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시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보통 이 나이쯤 되면 자식들과의 갈등이 고민거리인 사람들이 많겠지만 오 씨에게는 아직도 시집살이가 최대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 씨의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녀의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많은 집안의 장남과 결혼하여 맏며느리가 되었는지 시작부터 불행의 씨앗을 뿌린 듯했습니다.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평생 친정도 제대로 못 가고 시댁의 제사며 명절이며 온갖 행사를 도맡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늘 무관심과 타박뿐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차례상을 간소화한 것을 두고 남편이 생색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오 씨가 큰 은혜라도 입은 양 대놓고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고도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는 말에 오 씨의 오랜 서름은 끓어오르는 화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오 씨의 노고를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고 남편마저 그녀를 아내가 아니라 시댁의 일꾼 정도로 여겼습니다. 오 씨는 남편이 늦게 결혼한 탓에 시부모의 제사와 차례까지 전부 떠안았고 시누이들과 막내 도련님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시댁과 떨어져 지냈기에 몰랐던 현실이었지만 결혼 후 첫 명절부터 그녀는 고생길에 들어섰음을 직감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면 시어머니는 한 달 전부터 전화를 걸어 내려오는 날짜를 물었습니다. 이번 명절엔 언제 내려올 거니? 전날 점심쯤 갈게요. 그때 같이 음식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와서 준비하면 언제 다 하려고 그래? 그럴 거면 아침 일찍 내려와야지. 아침에요? 그럼 너무. 잔말 말고 전날 저녁엔 꼭 와.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오 씨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명절까지는 꽤 남았고 남편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에 점심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연휴가 다가올수록 계획은 바뀌었고 명절 이틀 전날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오라는 시어머니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는데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오 씨의 말에 별다른 반응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댁에 도착한 건 이미 밤늦은 시간이었고 시어머니는 피곤한 기색에 오 씨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장을 봐오라며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메모지엔 명절 음식과 필요한 재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미리 사둔 건 동그라미 쳐놨으니까 표시 안 해놓은 것들만 사오면 돼.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시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군말 없이 따라 나섰지만 시어머니가 미리 사두지 않은 물건이 대부분이어서 장을 보는데 든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돌아왔을 땐 아무도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음식 준비가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주방 한가운데 앉아 지휘만 했고 실제로 음식을 만드는 건 모두 오 씨의 몫이었습니다. 거기에 설탕을 더 넣고 간장도 조금 더 부어. 시어머니는 마치 비법을 전수하는 듯 하나하나 지적하며 감시했습니다. 실수라도 할라치면 바로 날카로운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어휴, 손이 그렇게 작아서야 뭘 제대로 하겠니?
그거 해서 식구들 입에나 맞겠어? 계란도 10개는 더 풀어야지. 우리 집이 몇 명인데 그걸로 되겠어? 네, 알겠어요. 그럴게요. 그래, 난 허리가 아파서 좀 쉬어야겠다. 너는 전이나 얼른 붙여놔. 시어머니는 말을 끝내자마자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 씨는 하루 종일 혼자서 전을 부쳤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시아버지, 시동생과 거실에 앉아 태연히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남편이 부엌 쪽을 기웃거리면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남자가 부엌엔 왜 얼쩡거려? 나와서 쉬어. 그 말에 남편도 머쓱해졌는지 이내 부엌 근처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서 명절 준비가 내 몫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첫 명절부터 이렇게 혹독하게 부려먹힐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늦은 밤, 녹초가 되어 이부자리에 눕자 남편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고생했어. 그래도 내일이면 가잖아. 그 순간 오 씨의 눈가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집살이가 이토록 가혹할 거라고는 오 씨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자마자 또다시 밥을 짓고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혼자서 설거지까지 마무리하고 나니 이제야 일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설거지로 옷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었고 팔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싶어 자꾸만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오 씨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호통쳤습니다. 너 무슨 약속 있냐? 아니요. 그럼 왜 자꾸 시계를 쳐다보는데? 어디 갈 때라도 있어? 아, 진정해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곧 애들이 올 텐데 내가 어딜 가겠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말한 애들이란 바로 시집간 시누이들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이 친정에 올 때까지 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오 씨는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눈치만 주며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하라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가족끼리 모처럼 다 같이 모이는 자리인데 벌써 가면 내가 우리 가족 찢어놓는 것밖에 더 되니? 오 씨로서는 억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큰 죄라도 지은 듯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듯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정오가 되자 시누이들이 차례차례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오 씨를 재촉했습니다. 뭐하니? 빨리 상 안 차리고. 오 씨는 젊은 새댁이 아니라 식모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사랑받는 귀한 외동딸이었는데 말이죠. 저녁 때쯤이면 돌아갈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음식을 차려주고 난 뒤 남편과 시댁 사람들은 술자리를 벌였습니다. 오후 7시가 되고 8시가 되고 어느덧 밤 9시를 넘기자 오 씨는 결국 친정에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오 씨가 늦게서야 친정에 전화를 걸자 하루 종일 기다리던 친정 부모님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오 씨는 애써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시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에야 오 씨는 겨우 자신의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귀에는 자꾸만 자신을 불러대는 시댁 식구들의 목소리가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에 들르기에는 애매한 시간이어서 오 씨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명절이라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 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으면 돌아오는 길에 잠시 친정에 들르는 날도 있었지만 매번 그런 행운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오 씨와 같은 시집살이는 없었습니다. 다들 하룻밤 자고 오는 것이 전부였지만 오 씨만 2밤, 3밤을 꼬박 시댁에서 보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미련한 일이었지만 당시에 오 씨는 시부모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유일하게 내 편을 들어줄 남편조차 참으라고 하니 감히 반항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10년간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그 뒤 고생이 끝났느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동생은 결혼했고 시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 시어머니를 5년간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아범도 불러라. 오 씨는 매일 새벽 6시에 눈을 떠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까지 식사를 챙긴 후 설거지까지 마치면 어느새 8시가 조금 넘어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시어머니의 마음엔 차지 않는 듯 했습니다. 딸 하나만 낳은 걸 두고서도 오 씨는 수시로 시어머니에게 모진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집안에 장손 며느리가 겨우 딸 하나로 끝내면 어쩌자는 거냐? 내가 그렇게 팔자가 생가 보지. 자식을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닌데 비난의 화살은 언제나 오 씨를 향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편하다는 것을 남편도 이미 깨달아 버린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꼬박 5년 동안 모시고 살다가 남편의 직장 문제로 거주지를 1시간 거리의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서 지독했던 합가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사실은 시어머니가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고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동안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시간을 돌릴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다시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늙어서 우리 집에서 음식 준비하는 건 더 이상 못하겠다. 명절이고 뭐고 이제부터는 너희 집에서 지내자. 어차피 마지가 재수는 가져가야 하니까. 분가를 하고 난 뒤부터는 제사까지 모두 오 씨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전에도 일은 모두 오 씨가 맡아서 했지만 자신의 집에서 제사를 모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제사의 모든 책임이 고스란히 오 씨에게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시동생이 결혼하긴 했지만 작은 동서와의 나이 차이도 컸고 시댁 식구들이 애지중지 아껴주었기에 작은 동서는 오 씨가 시집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맏며느리라는 위치가 주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수를 가져온 이후부터는 명절이든 제삿날이든 남편의 형제들이 모두 오 씨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명절 일주일 전부터 미리 와서 머물렀습니다. 덕분에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오 씨는 위장약을 달고 살아야 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형님, 이거 여기에 넣으면 될까요? 아니, 그거 거기에 넣으려고 미리 잘라놓은 거 아니야. 작은 동서는 하나부터 10까지 오 씨에게 물어보며 곁에서 거드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 집에서 내 살림으로 하는 일이기에 대부분은 오 씨 혼자서 다 해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면서 식구들 끼니를 챙기고 제사 음식까지 준비하려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습니다. 새언니, 여기 홍어 부족해요. 조금만 더 갖다 줘요. 잠시만요. 여보, 여기 술 쏟았어. 얼른 와서 이것 좀 닦아봐. 애미야, 밥 안 칠 때 안 됐냐? 네, 금방 할게요. 딸도 부엌에서 일손을 보긴 했지만 솔직히 오 씨는 그것조차 달갑지 않았습니다. 여자들만 온 집안의 종처럼 부려지는 모습이 마음 아팠고 마치 자신이 당한 고생을 딸에게 물려주는 듯한 기분이 들어 가능하면 딸의 손을 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 씨의 집에서 제사와 명절을 포함해 모든 집안일을 맡아온 지가 또 15년이 흘렀습니다. 명절과 제사, 시어머니의 생신과 어버이날까지 합하면 1년에 최소 10번은 모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큰 집 노릇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시누이들의 자식들도 하나둘씩 결혼을 하다 보니 다들 자기 자식들 맞이에 바빠 오 씨의 집에 오는 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휴식을 얻는가 싶더니 이번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맞이인 오 씨의 남편만 바라보았습니다.
다들 형님이니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오씨 역시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둬서 시어머니를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치매에 걸린 노인을 혼자 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내던 어느 날, 오씨 부부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급히 모인 남편의 형제들은 회의 끝에 결국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미 상태가 많이 나빠져 집에서 돌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형님, 어머니도 이제 집에 안 계신데 음식 잔뜩 해서 명절에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산소에 가서 간단히 지내는 게 낫죠. 먼저 말문을 연 시동생의 강경한 태도 뒤에는 작은 동서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듯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시동생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명절 전날 아침 일찍 산소에서 모이면 시누이들도 부담 없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시동생의 의견에 동의하는 눈치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재수는 우리가 준비해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바로 산소로 와. 남편이 그렇게 전화를 끊자 오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각자 집에서 조금씩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면 안 될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당신이 준비해. 윤상이 그놈 또 난리칠 거야. 작은 동서를 끔찍하게 아끼는 시동생의 투덜거림이 귀찮았던 모양입니다. 오 씨도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많은 발전이었습니다. 이제야 숨 좀 쉬며 살 수 있겠다고 오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해 동안은 오 씨의 집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 같이 술 한 잔씩 하며 웃고 떠들어야 명절이지. 이러니 허전하긴 하네. 남편이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오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온 가족이 모이자고 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훈이도 없고 명절이 너무 조용하잖아. 오 씨의 딸은 재작년에 결혼해서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건축가인 덕분에 몇 년간 미국에서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오 씨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시댁이나 친정과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둘이서만 지내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두 해가 지나고 세 번째 명절을 앞둔 지금 오 씨는 벌써 60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자식 키우고 큰 집 노릇까지 하느라 세월이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자신만을 위한 삶이 있었는지 돌이켜보니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뭘 했길래 어깨가 그렇게 됐어? 그러게.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늘어났대. 주사 맞고 왔어. 그래서 움직일 만은 해. 의사가 무조건 쉬라고 하네. 하여간 왜 하필 명절에 그래가지고. 오 씨는 온몸이 뜨끈뜨끈했습니다. 염증 때문에 주사까지 맞고 왔지만 열이 나서 누워있는 오 씨를 보며 남편은 혀를 찼습니다. 하필이면 다음 날이 산소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재수는 다 준비해놨고 당신이 그렇게 누워있으면 되겠어. 남편은 명절 준비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듯 했습니다. 빈정이 상했지만 오 씨는 화를 낼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다 준비했고 방도 났어. 빠진 거 없이 잘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약은 먹었어? 그제서야 남편은 조금 걱정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오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 씨는 그날 밤 내내 끙끙 앓았습니다. 통증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어깨가 짓눌릴 때는 화들짝 놀라 깨기도 했습니다.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요란하게 울리는 알람 소리에 다시 눈을 떠야 했습니다. 여보, 얼른 준비해. 오 씨가 알람을 끄기도 전에 몸을 벌떡 일으킨 남편이 오 씨를 흔들었습니다. 아, 얼른 일어나라니까. 뭐가 그리 급한지 오 씨의 어깨 상태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일어났어. 그만 흔들어. 아파. 힘없이 몸을 일으키며 오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새벽에 해열제를 먹기는 했지만 밤새 잠을 못 자 눈밑은 퀭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래도 애써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천근만근인 몸을 힘겹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남편은 옆에서 행동이 굼뜨다고 계속 핀잔을 줬습니다. 젊었을 땐 이러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이 얄미웠습니다. 다 챙겼어? 아, 챙겼어. 그렇게 차는 출발했습니다. 산소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시동생과 시누이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봐요, 형님. 빨리 준비하라고 그렇게 재촉하더니 결국 제일 늦으면 어떡해요? 평소 같았으면 오씨도 뭐라도 한마디 대꾸했겠지만 그럴 기운조차 없어서 조용히 짐만 꺼냈습니다. 얼른 준비해. 오씨는 챙겨온 가방에서 과일과 떡, 대추, 술, 약과 등을 꺼냈습니다. 간소화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산소에 들고 오는 재수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동서는 어디가 어떻게 아프길래 명절 산소에도 못 와? 남편의 언짢은 목소리에도 시동생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드러누워서 일어나질 못해요. 말도 마세요. 어떻게든 따라오겠다는 걸 말리느라 혼났어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내를 변호해주는 시동생의 모습이 오씨는 조금 부러웠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남편은 오씨를 닥달하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시누이들조차 작은 동서가 불참한 것에 대놓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씨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가 이어진 식구들끼리는 모이면 마냥 좋겠지만 그 사이에 낀 며느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왜 아무도 모르는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시누이들도 자기들 시댁에 가면 결국 똑같은 며느리일 텐데 말이죠. 오씨가 혼자 제수를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동생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씨는 챙겨온 음식들을 다 꺼냈는데 한 가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다시 가방을 뒤져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뭐 놓고 왔어? 오씨가 당황한 모습을 보이자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뭐가 아니야? 뭐가 없는데 그래? 아니, 내가 분명히 챙겼는데 밤이 없네. 오씨는 열이 올라 어지러운 탓에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밤은 당신이 어젯밤에 냉장고에 넣어놨잖아. 남편의 말에 오씨는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밥만 따로 냉장고에 넣어뒀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까맣게 잊었나 싶어 오씨는 침을 삼키며 손바닥으로 이마를 탁 쳤습니다. 아, 진짜 미안해. 까먹고 놓고 왔네. 오씨는 스스로도 정신이 없음을 느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비닐봉지를 정리하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진짜 정신을 어디다가 놓고 다니는 거야? 남편의 큰 소리에 시누이들이 놀라 말을 멈추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안, 아침에 정신이 하도 없어서. 남편이 자꾸만 재촉하는 통에 먹으려던 해열제도 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챙겼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잖아. 그러게, 다 챙긴 줄 알았지. 미안해. 실수한 것은 분명 오씨였습니다. 남편이 실제로 여러 번 물었기에 오씨도 연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밤이 뭐라고 남편은 더욱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지내는데도 그거 하나를 못 챙겨?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차라리 이럴 거면 다시 집에서 정식으로 차례를 지내. 오씨는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순간 잘못 들은 줄 알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뭐? 고마운 줄 모른다고?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간소화했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더 잘 챙길 생각을 해야지. 그저 편해졌다고 좋아만 하고는 그새 밤을 빼먹어. 오씨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라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긴 세월을 고생하면서도 남편만큼은 오씨의 희생에 대해 고마운 마음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 탓의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지 속마음으로는 충분히 고마워하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가끔 가다 건네던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남편의 진심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 씨의 기대와는 정반대인 남편의 말을 듣자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시댁 식구들의 뒤치다꺼리는 늘 오 씨의 몫이었습니다. 작은 동서는 시동생 덕에 그런 고생 한 번 모르고 편히 살았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오 씨가 그토록 고통받았던 이유는 맏며느리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을 잘못 만난 탓이었습니다. 그 까다롭고 꼬장꼬장한 시어머니조차 작은 동서에게는 혹독하게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만만한 것은 오 씨였던 겁니다. 밤이 그렇게나 중요한 물건이라는 소리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오 씨가 말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과연 눈치라도 챘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벌써 미안하다고 3번이나 사과했음에도 남편은 화를 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동생과 시누이들 앞에서 길길이 날뛰며 더욱 화를 내는 남편을 보니 뭘 잘못 먹었나 싶었습니다. 어쩌면 형제들 앞에서 아내를 쥐잡듯 잡아 자신의 위신을 세우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오 씨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자 대답 좀 해보라며 더욱 닥달했습니다. 본인은 모르겠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산속까지 따라온 아내에게 할 행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에이, 형님 그만해요. 그럴 수도 있지.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시동생이 나서서 말렸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의 중재가 오 씨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됐어. 다음부터는 그냥 전처럼 집에서 하자. 에이, 형님 그건 아니죠. 동서도 펄쩍 뛰었습니다. 집에서 하자는 말에 작은 동서가 떠오른 모양이었습니다. 당신은 얼른 마저 차려. 남편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며 자신을 노려보는 남편에게 오 씨는 부르르 떨리는 손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손에 쥐고 있던 대추가 남편에게 날아갔고 남편은 놀라 한 걸음 물러서며 악소리를 냈습니다. 당신 미쳤어? 남편의 얼굴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그래, 나 미쳤다. 뭐? 고마워하라고? 오 씨가 큰 소리를 내자 남편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오 씨의 속은 불이 붙은 듯 타올랐습니다. 열 때문에 뜨끈했던 몸에선 당장 김이라도 솟아오를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해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랑 당신네 식구들이야. 오 씨는 그러면서 시동생과 시누이들을 쏘아보았습니다. 가족들은 다들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남의 집 제사 평생 챙겨준 게 누구야? 바로 나라고. 그럼 나한테 엎드려서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뭐? 내가 고마워해야 돼? 간단하게 차리게 해줬으니까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남편도 순간 정신을 차렸는지 다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사가 장난이야? 하지만 오 씨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밤이면 당신이 좀 챙기지 그랬어.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 나한테 시킬 게 아니라. 당신이 양심이 있었으면 나를 아내라고 생각했으면 그러면 안 됐어. 내가 밤새 아파서 잠도 못 잔 거 알아 몰라? 나보다 제사가 더 중요해? 밤이 더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럼 이제부터 그 중요한 일 당신이 하면 되겠네. 이제부터 당신이 동생들이랑 사이좋게 한번 해봐. 나는 밤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모자란 며느리니까. 또 이런 일 있으면 큰일 나지 않아? 아이, 형수님 왜 이러세요? 다들 똑같아요. 이제 와서 말리는 척하는 남편의 형제들도 꼴 보기 싫었습니다. 내 몸 아파서 부서질 것 같아도 평생 해오던 일이니까 책임감 가지고 왔어. 그런데 말이야, 고마운 줄 모르는 철면피는 바로 당신이야. 앞으로 나는 이 집 며느리 아니야. 당신 나중에 무슨 후회를 하려고 이래? 동생들 앞에서 창피하게. 더 이상 창피할 것도 없다. 밤을 지금 가서 사오든 산에서 따든 당신이 알아서 해. 오 씨는 그대로 남편과 함께 타고 온 차를 혼자 타고 산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남편이야 동생들이 어떻게든 태워줄 테니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이 누구인지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오 씨는 운전대를 잡고 가는 동안에도 분한 마음에 계속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껏 박 씨 집안에서의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깨달은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그럴싸한 감투는 썼지만 실제로는 서열이 가장 낮은 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왔던 자신 탓이었습니다. 어리석게 몸을 고생시킨 것도 눈치 없이 참고 견딘 것도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바보처럼 살아왔다고 앞으로도 바보로 살아야 하는 법은 없었으니까요. 그날 낮 산소에서 돌아온 남편은 뜻밖의 오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아까는 조금 예민해서 그랬어. 그리고 얼마 뒤 시동생과 시누이들에게서도 차례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마 시댁 식구들끼리 모두 모여서 의논한 듯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일꾼이 사라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바로 자기들이었으니까요. 특히 시동생은 끈질기게 오 씨의 화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저 이제 그 집 며느리 아니라고 했어요.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시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형님하고만 의논하세요. 그렇게 통화를 마친 뒤 오 씨는 시댁 식구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심지어 조카들의 번호까지 말이죠. 그 순간 저절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자신들의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질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필요했으면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오 씨의 노고를 알아줬다면 어쩌면 남은 인생마저 그렇게 참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동안 스스로 종노릇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제 발로 묶여 그렇게 살아왔던 셈이었습니다. 당신 계속 그렇게 나올 거야? 다음 달 제사도 안 하겠다고? 오 씨가 끝까지 마음을 풀지 않자 남편도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 당신 정말 그럴 거면 이혼해. 그 말에 오 씨는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다음 날 자신의 도장을 찍은 이혼 서류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하자며? 나도 고민해봤는데 역시 그게 낫겠어. 이혼할래. 뭐? 당신 이혼이 장난이야? 오 씨가 세게 나오자 오히려 남편이 당황해 주춤거렸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위협으로 던진 말이었지만 오 씨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애원을 했다가 화를 냈다가 설득을 했다가 정신없이 바빠졌습니다. 덕분에 당장 이혼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맞은 다음 달 제사에는 작은 동서가 준비를 맡았다가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하면서 시동생과 크게 다툰 모양이었습니다. 그놈이 다음부터는 자기들도 안 오겠다잖아. 당신은 그냥 참석만 해.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서 이혼 도장이나 찍어. 당신이 제일 문제야. 평생을 살면서 당신이 내 편인 적 한 번이라도 있었어? 이참에 정말로 갈라서자. 오 씨는 한 달 정도 고민한 끝에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더 이상 아쉬울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젠 좀 홀가분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만으로도 충분했고 보상을 기대하느니 혼자 갈라서 사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딸도 결혼해서 독립한 마당에 마음에 걸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처음으로 오 씨에게 고개 숙여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사 안 지내도 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들도 하지 못할 일을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로 오 씨에게 떠넘겼던 박 씨 가족들에게 오 씨는 더 이상 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 씨는 눈물로 매달리는 남편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남편은 오 씨 편이 아니었지만 이젠 진정한 의미로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시댁 식구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딸을 통해 들었고
장례식에 잠시 다녀왔지만 오래 머물지 않고 곧장 돌아왔습니다. 평생 맞벌이를 하며 살아왔기에 옷이도 먹고 살 만큼의 노후 자금은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제는 남들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일 없이 앞으로 오직 스스로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